안녕하십니까. 저는 생화학 1을 수강하고 있는 생명과학부 23학번 박은수 학부생입니다. 지금부터 영상과제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헤모글로빈이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구조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모글로빈이란 체내 여러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인데요. 산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고유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 체내에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그 구조에 대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산소를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산소는 수용성 용액에서 용해도가 낮아 단순히 혈청에 녹아 있을 수 없고 확산으로도 원하는 표적으로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백질의 사이드 체인에는 산소 분자와 가역적으로 결합하기에 적합한 것이 없는데요. 따라서 헤모글로빈 분자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인딩하고 트랜스포트 되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그 해결 방법으로는 철과 구리와 같은 특정 전이 금속이 있습니다. 이들은 산소 분자와 결합하려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산소를 운반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헤모글로빈은 힘 그룹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프로토폴피린이라는 복합 요기고리 구조와 그 가운데에 이가 상태의 철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자세하게 설계된 구조는 바로 다음 문제를 해결하며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유 상태의 철은 매우 반응성이 높은 산소종을 생성하여서 DNA 및 다른 매크로몰리큘들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드록실 라디칼과 같은 반응성이 높은 산소종이 생성되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유철이 산소 분자와의 반응으로 인해 삼가의 철로 비가역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가철은 산소와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철이 햄그룹 내에서 산소와 결합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가 상태의 철로 존재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햄그룹이 단백질의 깊은 곳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가 완전히 철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외부와 반응이 물리적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산소 결합 부위와 다른 반응성 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산소가 필요한 시점에만 가역적으로 철과 결합하고 방출되어 자유상태 철이 산소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막아주고 따라서 산소종이 생성되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햄그룹 내의 질소 원자와 철과의 베이 결합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이 결합이 뭔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페이지를 준비하였는데요. 베이 결합이란 한 원자가 전자쌍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내어주어서 형성하는 결합을 말합니다. 그림에서는 단순히 고무 결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베이 결합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질소 원자가 철에게 전자를 기부하여서 이가 철이 삼가로 전환되지 않도록 안정화시키고 이가 철 상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일산화탄소 CO 및 일산화질소 NO와 같은 작은 분자들은 O2와 굉장히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햄에 대한 친화도가 산소보다 2만 배가량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자들은 힘에 매우 치명적이고 결합해야 할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작 산소가 결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호기성 생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즉슨 일산화탄소에 대한 결합 친화도를 낮추면서도 산소에 대한 결합 친화도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미오글로빈의 햄그룹 근처에 위치한 디스털 히스티딘 E7이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산소와 일산화탄소의 결합 각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소는 밴드되어 있는 반면에 일산화탄소는 직선형 결합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히스티딘 이칠은 CO가 햄의 이가 철의 직선형으로 결합하려고 할 때 스테릭 힌드런스, 입체 장애를 발생시켜 이 둘의 결합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합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산소는 히스티딘 E7과 물리적으로 알맞은 길이와 각도의 결합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히스티딘 E7과의 수소 결합을 통해서 결합 안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입체 장애로 인해 CO와의 결합 친화도는 낮아지며 산소의 선택적 결합 친화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효율적인 산소 운반을 위해서 헤모글로빈은 폐에서 산소를 빠르게 흡수하고 말초 조직에서 충분한 산소를 방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곡선으로는 폐에서의 결합, 조직에서의 방출, 이 두 가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곡선의 모양을 수정해야 합니다. 기존의 마이오글로빈의 그래프를 보면 초반에 산소가 양이 많아질수록 산소에 결합한 단백질의 비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산소의 분압이 낮을 때 체내에서는 말초 조직에 도착한 상황에서 단백질이 산소를 쉽게 릴리즈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곡선을 S자형 곡선으로 변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전히 산소 분압이 높을 때 체내에서는 폐 환경에서는 산소가 단백질에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또 말초 조직으로 왔을 때 산소의 양이 적을 때에는 헤모글로빈의 어피니티도 함께 줄어들어서 산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대기압 감소를 인해서 산소의 압력 차이가 줄어들 때 산소가 여전히 폐와 조직 간에 효율적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맞추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비스포포글리세레이트 BPG에 의한 조절입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 곡선은 해수면에서의 정상적인 BPG 농도에서 헤모글로빈 산소 결합 친화도를 나타내고 초록색 곡선은 고산지도에서 BPG 농도가 높아졌을 때 산소 친화도를 나타냅니다. 먼저 정상적인 해수면의 조건에서는 BPG의 농도가 5mm몰로 유지됩니다. 해당 농도에서는 폐에서의 결합 그리고 조직에서의 균형이 잘 유지되게 됩니다. 조직으로 총 38%의 산소가 전달됩니다. 하지만 고산지대로 올라가게 되면 산소 분압이 낮아지고 결합 가능한 산소의 양이 줄어들어 30%의 산소만이 전달되게 됩니다. 여기서 BPG가 체내에서 적혈군의 8mm몰까지 생성이 늘어나게 되면 증가한 BPG는 파란색의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초록색 곡선으로 되게 됩니다. BPG는 헤모글로빈에 결합하여 T 상태를 안정화시키는데요. T 상태는 산소의 친화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결론적으로 헤모글로빈은 조직에서 산소를 더 많이 방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높은 고산지대에서도 산소 전달량은 37%로 유지되게 되고 이는 해수면에서 거의 동일한 비율입니다. 이로써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